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영민 교수님 북콘서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카메라를 비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만 계속 비춰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김영민 교수님 모셨는데요. 먼저 저와 함께할 두 분 모시고 오늘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늘 이 어려운 책을 쓰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남대 김영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도서출판 19 출판사 대표를 맡고 계시는 19살은 아닙니다만 함초롬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경제식 네트워크 김영훈입니다. 제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요 밑에 이제 커피숍에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살짝 한마디를 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어쨌든 토론을 해야 되니까 책을 읽었는데 책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공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아주 뼈저리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함 대표도 오늘 출판사를 하고 계신 함 대표도 오셨는데 사실은 책 첫 느낌 어떠세요, 함 대표님? 책을 받았을 때는 어떤 논문집인 줄 알 정도로 이제 디자인이 전무한 그런 표지여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내용이 더 놀랐습니다. 네, 그 디자인이 어려워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였다는 아마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왜 어떠셨나요? 좀 혹시? 목차가 너무 재산권, 시장 질서, 경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좀 경제적인 기초가 없는 사람한테는 조금 위압적으로 느껴졌었어요. 이게 진입 규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어쨌든 한번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은 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경제 현상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슈가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의견을 모으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그것이 지금 사실 우리 사회의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경제 현상을 정확한 경제학적 논리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특히 이제 생각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해야 유권자들이 어떤 경제정책 후보자들의 경제정책을 잘 판별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적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어떤 사실의 이면을 좀 꿰뚫어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문제를 좀 섹션에서 다루기는 했어요. 이게 이제 제2장의 시장 질서에 나오는 건데, 그 말은 시장은 정의로운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유재산 문제, 경쟁의 문제, 차별의 문제, 차이의 문제 이런 걸 쭉 다루면서 한 섹션으로 빈익빈 부익부 문제, 시장 경제가 말하자면은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냐, 강화하냐 그런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던 원시 공산 사회랄지 이런 데는 대단히 빈곤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해결해 오는 것이 사실은 자본주의였거든요. 근데 인간 세상에 어떤 근본적인 이유랄지 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자본주의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방금 사람들 내리 속에 들어있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 그런 것들이 매우 과장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자본주의가 대부분의 문제를, 예전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본주의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본주의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아직은 덜 해결된 문제가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 바로 그 현상을 자본주의 탓이다라고 잘못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왕이 먹었던 음식, 입었던 옷보다 일반 지금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이 입는 옷이나 음식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빈익빈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익부라는 것도 어떤 그 스케일 문제, 뭐 착시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소득이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때, 아주 작았을 때는 별로 그 차이를 못 느껴요. 사람들이 차이는 있지만 빈익빈 뭐 부익부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게 벌어지거든. 물론 똑같이 이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성장한다 해도 예전에 비율은 똑같아요. 차이도 똑같고, 근데 양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착시한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 과정을 보면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그런 문제 해결해 왔지 악화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 2장에 며칠 썼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은 빈익 후 가난한 사람도 더 부자가 되는 거고 예전보다는 훨씬 부자가 되는 거고 부익부 부자도 더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절대 이제 빈곤층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세계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용어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밑으로 가고 이제 부자는 점점 위로 가서 양극화가 심해진다, 좀 이런 잘못된 그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 책이 경제학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교수님이 특별히 책의 1장을 재산권으로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재산권이 하면 사유재산권을 의미하게 되죠. 물론 재산권은 뭐 공동소유 뭐 있지만은 중요한 의미로서의 재산은 사유재산. 그러니까 사유재산과 사유재산권이 없는 사회는 사회가 말하자면 잘 형성되지를 않죠. 자유사회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교환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경쟁이라는 것은 다른 시장 참여자보다도 내가 더 나의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협동하겠다는 얘기인데 협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사회주의 세상인데 그 사회가 어떻게 운행되고 그 결과가 어떤지는 뭐 여기서 새삼스럽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 사유재산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 사회의 정의, 개인의 어떤 그 사회에 통할 수 있는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윤리나 이런 것도 정의죠. 그런 측면에서 정의, 그리고 평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유재산이 그러면 부자들이 자신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태동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산권이 제일 먼저 깔려야 그 다음에 시장 결정 논의가 되고 경쟁이 논의가 되고 경제학의 재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 1장을 재산권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쓰시기 전에 기업 그 본질을 바로 알자라는 책을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현실 기업에 대한 논의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책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업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접근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이제 의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이론 그러면은 무차별 곡선하고 주관적인 것이 그 곡선 안에 하나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수리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소비자 이론이 그런데 반해서 생산자 이론은 등량 곡선이에요. 그 양이 그래 이제 주관적인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 알려져 있다. 주어져 있다. 나의 소득 알려져 있고 모든 가격 알려져 있고 저쪽에 생산 기술 알려져 모든 게 다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소비자는 뭘 결정해요? 결정할 게 없잖아요. 결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프로그램 수리적인 건 아니더라도 논리적으로 푸는 그 매스메티카라는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이 결정할 게 없다는 거지. 특히 기업 마찬가지. 등량 곡선이고 생산 요소 가격 알기, 생산 기술 알기,
앞으로 판매할 이 생산물의 가격 알지? 그건 뭐 할 게 없지 뭐. 다 결정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론이 사실은 기업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대 경제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리 모형화하는데 좀 많이 집착한 나머지 실제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가들이 만나는 세상은 불확실성의 세계인데 이것은 제 8장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세계와 위험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위험은 우리가 그 비용으로 이게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확률은 빈도 확률인데 기업가가 당면한 세계는 불확실성이에요. 위험이 리스크가 아닌 uncertainty라는 얘기죠. 이 확률은 사례별 확률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빈도 확률은 동일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평균적인 우리가 뭐 실패 확률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거. 누가 교통사고를 낼지는 모르지만 뭐 1년을 통계해서 보니까 한 5% 정도의 교통사고가 나더라. 한 번 교통사고 났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의 데미지가 생기더라. 이러면 보험료를 얼마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기업가들이 당면한 세상은 그게 없이 모든 사람이 고유고유한, 말하자면 관측이 하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고 정지용 회장과 고 이병철 회장이 같은 사업가지만 그래서 동일한 점도 있지만 다른 그 표본 관측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도 확률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업가들이 가져가는 소득의 원천은 뭐냐? 불확실성을 성공적으로 떠맡은 데 대한 대가거든요. 자본가들은 이자를 가져가고, 기업가들은 이윤을 가져가고, 자본가들은 이자를 가져가고, 시간에 대한 비용. 그런 것들이 이제 섞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 인식이, 이해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의 그 개발자 인터뷰를 보면 내부에서 한 3가지 정도 버전을 가지고 이제 당시 최고의 개발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상용할까 이런 이제 내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가장 순위가 이제 뒤에 있던 게 사실은 카카오톡이고 내부 이제 개발자들은 그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성공했던 거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카카오톡이 사실은 제일 성공을 했었거든요. 사후적으로 보면 수많은 이제 분들이 그걸 분석해서 야 이게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되돌아갔을 때는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결국 이제 기업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적절한 판단 그리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오늘 기업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보통 이제 어쨌든 책이 나왔기 때문에 책의 모든 내용을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면 아무도 책을 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너무 친절하시게도 저희가 질문한 거에다가 플러스 이제 여러 선물들을 막 주시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걸 다 듣지 마시고 나중에 책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공정거래법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공정거래법은 이 굉장히 명칭부터가 사실은 좀 많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게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사실은 경쟁촉진법으로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공정거래위원회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 좀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경쟁의 개념이 과연 어떤 것일까. 지금 이런 논란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이 바라보는 어떤 한국 공정거래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어떤 폐해가 좀 있을까요? 예, 공정거래법은 이제 사회자께서 잘 지적하신 바대로 이제 경쟁촉진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경쟁을 촉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제 4장에 써놓은 내용인데 이 공정거래법에서 경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경제학 혹시 강의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 경쟁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경쟁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공정거래법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2조인가요? 2조에 이제 무엇은 사업체란 뭘 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뭘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 있잖아요. 거길 보면서 공정거래법에서 생각하는 경쟁이란 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쓴 건데요. 첫째,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느냐. 원리적으로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왜? 거래라는 것은 쌍방적이지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래, 가격은 네가 매겨라. 사고 안 사고는 내가 판단한다.
납품도 마찬가지죠. 그래, 가져갈 금액 네가 불러라. 다만 그 가격에 납품할지 안 할지는 내가 판단한다.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relevant business area 뭐죠 그게? 그 이제 일정한 거래 분야죠. 일정한 거래 분야. 이게 독과점 판단을 할 때 일정한 거래 분야를 이제 선정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시장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업라이트 피아노도 있고 뭐 다른 피아노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까지를 대체적으로 볼 것이냐. 우유의 대체제는 어디까지냐. 뭐 물이 음료수니까 물이 될 수도 있고 커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그 일정한 거래 분야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더구나 외국 시장까지 열어버리면 정말로 이건 정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시장을 니들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래 시장 점유율이 지금 50% 이상이니까 뭐 혼자서 3 이하의 사업자가 뭐 75% 이상이니까 독과점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라는 개념을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더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게 돼 있는데 그런 개념도 없더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제 밀리는 사람들이 나 죽겠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저 사람은 돈 많지 않아. 그래갖고 자동차 사업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동차 사업을 지금 들어갈 수가 있냐.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실질적 경쟁 제한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이 말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이제 책에다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시장이 계속 이제 새로운 분야가 이제 나오면서 새로 나타나고 새로 없어지는 분야가 있는데 이걸 공정위에서 굉장히 공정위는 어쨌든 법적 기구다 보니까 현행법에 따라서 이걸 좀 엄격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이 빠른 흐름을 굉장히 따라갈 수 있겠느냐 좀 이런 문제도 못 따라가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자동차와 집이 대체제냐 보관제냐 아니면 뭐예요? 사실 자동차와 집은 좀 다른 물건이잖아요. 이렇게 원래 생각할 때. 근데 대체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 요즘은 자동차 먼저 집 나중이잖아요. 집 안 사기랄지. 상대 가격이 확 차이가 나버리면 달라져 버리면은 인간 행동이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그걸 해가지고 뭐 독과점 뭐 과징금 물리고 뭐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점이 지적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약간 정부 리스크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과 이제 점점 정부의 어떤 판단이 좀 달라지는 분야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제 SK하고 헬로비전 합병할 때 그 당시에 공정위가 이제 불허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합병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장 상황이나 정부의 상황에 따라서도 이제 계속 그 흐름이 변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 시장 구조론, 뭐 독점, 완전 경쟁, 뭐 과점, 복점 이런 시장 구조론에 집착하고 있는 한 그건 쉽게 안 받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공정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독과점이고 독점은 이제 상태에 다다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독점의 폐해를 우리가 흔히 그쪽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시장을 장악한다. 가격을 올린다. 소비자 후생이 저해한다라고 하는데 그 실증적 근거를 제가 그러니까 역사적 사례들을 별로 찾은 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 이제 가장 먼저 이 유탄을 맞았던 게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었는데 스탠다드 오일이 사실은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기 전에 사실은 이미 다 스탠다드 오일은 합병 이후에 그 오일값이 엄청나게 내려갔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기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자연 독점을 해가지고 뭐 독점 가격을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전기나 이런 거, 소위 말해 유틸리티 산업도 경쟁하지 않은 기업은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너는 오케이, 이 사업 해라. 너는 못한다. 이런 울타리 없이 모든 기업이 다 들어와서 경쟁했다. 근데 경쟁하고 또 가격 내려가고 그 가격에서 비용 버티고 해서 최후로 혼자 남았다. 그럼 독점이잖아요. 시장 구조론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자원 배분을 왜곡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 복지를 해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독과점의 문제는 문제가 있는 독과점은 다시 말하면 정부가 진입장벽을 쳐가지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만든 독과점입니다. 자유경쟁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시장 구조적으로는 독과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떤 점에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지도 않았고 소비자 복지를 해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경쟁 없는 사회가 어떻게 그게 비극이 되는지를 경제학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쟁이라는 것은 다른 시장 참여자보다도 나의 잠재적 거래 상대방에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참여자가 아닌 내가 거래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라이벌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대항적 행위에는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이제 자꾸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생물학적 경쟁, 그건 정글 사회거든요. 동물 사회에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약자는 거기서 먹히잖아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입니다, 사실은. 가젤이 치타에 먹히면은 양자를 둘이 합치면 거의 제로섬 게임이에요. 근데 인간 사회의 경쟁, 캐탈릭틱 컴페티션, 교환학적 경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파지티브 썸 게임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으로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된다고 그러잖아요. 경쟁이 없으면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생물학적 경쟁과 교환학적 경쟁을 혼동하고 있는 거, 이것이 문제고요. 경쟁이 없으면은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동일한 물건이라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경쟁은 어떤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페어플레이죠. 페어플레이는 건 뭐냐? 정의로운 행위 준칙을 지키는 경쟁이다. 그런데 시장은 다행히 그런 정의로운 행위 준칙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는 이런 판매자나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장 퇴출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벌이 되는 것이죠. 시장은 그런 자정적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어지는 맥락에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보수 정부에서도 계속 있었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 저는 항상 용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납품단가 후려치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떤 원가를 인하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필요한데 반면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사회적 평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원가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곧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많은 비판을 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 볼 때는 야 그냥 같이 두루두루 잘 살자, 공생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원리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한국경제신문에 썼는데 납품단가 후려치기 참 어려워요. 이거 인식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은 거기서 이제 이슈가 뭐냐면은 가격이 비용을 결정하냐, 비용이 가격을 결정하냐 이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도입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가격이 비용을 결정한다는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거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기존 아파트 이자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분양가를 낮게 하면은 이게 기존 아파트 시장 가격이 낮아질 걸로?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가격이 비용을 결정하냐, 비용이 가격을 결정, 이건 정말 이게 경제학자들한테도 인식시키기가 썩 쉽지는 않아요.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 우리가 TV라고 그럽시다. 그럼 TV에 대한 수요가 어떤 이유로 높아졌어요. 그럼 TV를 많이 생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TV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부품 가격이 올라가요. 그 말은 최종 생산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품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TV 시장에서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대로 있어. 그런데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TV 관련 사안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TV 부품을 만드는 그 원자재 값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만드는데 원자재 값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납품단가 올려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올려주니까 후려친다고 그러거든. 근데 TV 최종 생산물 제조업체는 그걸 올려줄 수 있는 적이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올라갑니다. 어떻게? 자, 올라갔죠. 부품을 만드는 원자재 값이. 그럼 부품 공급이 줄어듭니다. 부품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TV라는 완제품 공급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가만히 있더라도 TV 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높아진 TV 값이 그 높아진 부품 가격을 서포트해줄, 지지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틸 거기에서도 가격이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납품 단가를 확 올리는 생각하면 올라갔다, 지금. 납품 가격이. 그러니까 그걸 올려주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게 이제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시키는 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사안만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아마 가격을 둘러싼 분쟁이 50% 이상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모든 규제가 그렇잖아요. 그 당시 논리를 보면 굉장히 정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 정치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보면 규제의 논리가 근거를 갖다 댈 수는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근거를 찾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셔틀버스 운행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비용 들어가죠. 그것이 백화점에서 또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상품값에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이죠. 그 무상해야 돼요. 거기는 그 법에 의하면 무상해야 되는데 돈은 안 받지만 높은 상품 가격으로 니들이 그걸 받아간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은 유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송법은 합헌이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송법에서는 자가용은 무상 운송해야 된다. 그런데 니들은 유상 운송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연구에다가 자유기업원에서 그때 한 거 썼죠. 이건 잘못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가 쓴 걸 맞냐? 맞다. 그 6개인가 있었는데 사인해서 보내줬어요. 그런 식으로 비용이 가격이 결정한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문제는 인식시키기가. 여의도에 왜 밥값이 비싸냐? 그러면 여의도 땅값이 비싸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땅값이 저 혼자 비싸요? 뭔가 그 여의도 땅을 이용해서 만드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여의도에 왜 그렇게 주민값이 비싸냐? 그러면 땅값이 비싸잖아. 근데 그것은 거꾸로 된 거다 이겁니다. 거꾸로 된 거. 자본가와 기업가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딱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건 기능적 분류입니다. 기능적 분류.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예전에 이병재 회장이 가졌던 자본가로서 기능, 기업가로서 기능, 경영자로서 기능. 한 사람이 다 붙어있죠, 그 기능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너가 하고 있으면은. 그죠?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는 다르죠. 자본가는 이 자본을 조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기업을 하면은 우리가 현재의 자원과 미래의 자원을 구분하는데요. 노동이랄지 또는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는 물론 원자재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우리가 미래의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당장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왜 미래의 자원이냐? 이것들은 생산에 투입돼 가지고 미래에 만들어지는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생산 요소란 얘기죠. 그래서 미래의 자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오늘 먹어야 돼요. 옷 입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면서 또는 소주 한잔하면서 수다 떨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당장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현재의 자원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취업하면 월급 받잖아요. 그 월급 어디서 나와요? 자본가의 저축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차익한 저축도 있습니다. 그 전에 물건 팔아서 저축한 그 금액도 있고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가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저축을 차입해 가지고 당장 필요로 하는 노동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현재의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자원을 사가지고 미래에 완성되는 이 과정에 투입을 해가지고 완성이 되면 팔아서
무슨 소득을 가져가느냐. 현재와 미래의 차이에는 뭐가 있어요? 간에는 현재와 미래 간에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건 이자인데 그 이자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이게 자본가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가져가려면 사업이 순행을 해야죠. 그래갖고 잘 마무리가 돼야 이자를 망해버리면 못 가져가는 거지 당연히. 자본가는 아까 이제 뭐 불확실한 세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능이라는 것은 그 불확실성을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팔릴까, 뭐 얼마를 받으면 될까, 뭐 라인을 만들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가격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할,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죠. 자꾸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 불확실성을 성공적으로 떠맡은 데 대한 대가. 그것이 뭐 이윤입니다. 여러분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윤은 총수입 마이너스 총비용. 이건 순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본질을. 그래서 이윤의 본질은 기업가들이 가져가는 이윤의 본질은 불확실성을 성공적으로 떠맡은 데 대한 대가다. 이게 기업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의 세계에서 제일 혹독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하는 사람은 기업가죠. 근데 자본이 하나도 없는 기업가가 있을 수 있느냐? 뭐 커서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시드머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기업가가 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자본가 하이픈 기업가 되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캐피탈리스트 하이픈 엔트러프레너라고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죠. 경영자는 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기업가나 자본가의 도움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영자는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자기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고되면 끝입니다. 무엇을 잃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유에서 경영자가 이윤이 많이 났다고 해도 그걸 가져갈 자격은 없는 겁니다. 자본가 기업가가 오케이 수고했다 해서 덤으로 뭐 치하하기 위해서 주는 거 준다면 몰라도 그걸 논리적으로 주장할 근거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규모 집단의 총수들은 한 몸이죠. 그리고 이윤과 이자는 그야말로 뒤섞여 있는 합금처럼 뒤섞여 있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분리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가면 가져간 이자는 얼마야, 이윤은 얼마야, 이건 좀 분리해내기가 어렵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 경기 순환하고 경기 변동을 사실은 거의 혼용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교수님께서도 여기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나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이제 경기 순환론을 볼 때 항상 붐과 버스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볼 때 보면 결국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혹은 정부의 개입이 과연 그 적절한 효과를 가져올까? 예를 들어 뭐 이제 흔히 하는 농담으로 감기약을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이 걸리고 일주일 만에 낫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7일 만에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정부가 과연 이제 시장에 개입해서 수많은 정보를 획득하는지를 모르겠으나 과연 정부의 그 규제 혹은 개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변동하고 경기 순환을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지금 일반 교과서 얘기입니다. 같은 그냥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경기 변동은 영어로 얘기하면 business fluctuations. 이것은 뭐 소비자 선호가 변했달지, 비가 와서 그냥 가뭄이 들었달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달지,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못하게 한다, 뭐 안 오게 한다랄지 이런 방법은 없다. 경기 순환은 사람이 만든 거다. 결국은 이건 돈이에요. 세계의 가장 모든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다 돈에서 왔다. 돈 풀어서 왔다. 돈 풀어서 왔다. 그래서 돈을 풀어서 뭐 97년에 아니 2007년이죠. 2007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 경제가 잘 갔거든요. 잘 갔다는 얘기는 잘 가게 만들었죠. 언제부터죠? 몇 년도 이게 오래돼가지고 정부로. 근데 계속 저금리 정책을 써가지고 2004년, 2001년 말일 겁니다. 2000년 말일 겁니다. 2000년 말에 1%대로 금리를 연중 금리를 타겟 금리를 내리죠. 그래가지고
그 2004년 6월 정도까지 그걸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 5-6번에 걸쳐서 금리를 쭉쭉쭉쭉 올려서 보통의 수준인 5 내지 6%로 가지고 와요. 그게 이제 저기인데요. 저금리를 해놓으니까 처음에 돈이 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빵 붐이 오죠. 뭐 복잡합니다. 사실은 분석을 하려면 뭐 하이에크 삼각형 해가지고 뭐 저쪽에 자본주의 산업 어떻게 되고 중간재는 어떻게 되고 소비재는 어떻게 되고 이게 제가 다 분석을 해놨어요. 서론에도 써놨는데 이건 좀 읽기는 힘들 것이다. 상당히 전문가 아니면 좀 읽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개요를 설명하자면은 그래가지고 붐을 빵 이루다가 이자를 이러다가는 언제까지 돈 풀어? 나중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면 어떻게 하냐 금리를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붐이 그냥 빵 터져요. 미국에서는 이제 하우스 되게 집이 관영이 됩니다. 많은 경우 집값이 이제 이자를 못 내니까 대거 내놓으니까 이제 폭락하잖아요. 일본이 2000몇 년에 2000이 아니라 91년에 터졌나요? 85년 플라자 합의 때 이제 환율을 일본 엔화를 올리니까 이게 내수 산업이 조금 위축되니까 아니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내수 산업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쫙 내렸거든요. 그게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그것은 뭐 미국이 관여한 건 아니죠. 환율만 뭐 엔화를 고평가로 올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내수를 진작시킨다고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막 붐을 탔는데 어디로 끼었어요, 그 붐이. 오피스 건물이 끼었거든요. 그래갖고 91년에 터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패턴이. 시간표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2007년에 터진 게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케인스 학파나 이제 정부 개입주의자들은 그래서 돈을 더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번도 안 해봤던 뭐죠, 양적 완화. 아니,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말하는 경기 순환에서 말하는 그 교정 방법은 손 떼라는 얘기예요. 돈 그만 늘리고 인위적으로 네가 막 축소할 필요도 없다. 가만 놔두라 그러면 시장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금리 정책을 막 펴면은 사람들의 시간 선호율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관한 그 선호도가 바뀌어가지고 저축이 늘어서 투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시간 선호는 가만히 있는데 이자율이 내려가.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기업가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업가들은 시간 선호가 바뀌었네? 사람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었네? 저축이 늘었네? 그러니까 나중에 소비를 할 거다? 그러면 나는 투자해가지고 대비를 해야지. 그게 시간 선호가 바뀌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 바뀐 상태에서 낮아진 금리를 보고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얘기는 경제의 소비 구조와 공급 구조가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금융위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먹힙니다, 사실은. 지금도 한국은행 계속 금리 동결도는 낮추고 있죠. 미국 마찬가지죠. 근데 다시 불황의 그림자가 어떻게 엄습이 올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돈입니다. 빨리 이걸 추스렸어야 되고 다시 가야 돼요. 그럼 가는 도중에 이제 뭐 좀비 기업이냐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망해지는 거죠. 그 망한다는 게 뭐냐? 경제의 공급 구조와 소비 구조를 맞춰가는 과정이다. 시장 조정에 의해서. 근데 계속 그걸 돈을 또 풀어주면은 안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대공황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 1920년 대공황도. 계속 돈을 늘려가지고 불황의 기간을 밀리고 길게 했다. 그러니까 그 테네시 강유 겪어버린 후보 뭐 이런 댐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불황을 길게 했지 치유하지는 못했다. 어떤 규제가 좋은 규제이고 어떤 규제가 나쁜 규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좀 좋은 규제, 나쁜 규제는 이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사회가 시장 질서에 써놨습니다만은 그 사회가 유되는 데는 이 도덕 규칙과 그 도덕 규칙에 뿌리를 둔 법 질서, 법률이죠. 이게 이제 두 개가 사회를 떠받치는 골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인간이 살아보면서 장구한 시간을 살아보면서
터득한 그런 지혜의 산물들이라는 얘기죠. 내가 네 물건 빼앗고 네가 내 물건 약탈하고 그러면 내가 뺏을 때는 좋지만 내가 또 뺏길 수가 있고 나중에 살아보니까 야 나도 언제 뺏길지 모르고 너도 언제 뺏길지 모르고 네 목숨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고 내 목숨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야 그런 거 하지 말자. 나 네 물건 손 안 댈게. 너도 내 물건 손 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도덕규칙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거기에 이제 뿌리를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는 규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규제라고 말을 안 하죠.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낮은 차원에서 이제 규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마디라보다는 뭐 좀 얘기를 하자면은 자유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규제라면은 그것은 뭐 바람직한 규제가 아니겠느냐. 뭐 우리가 흔히 예를 들기를 교통신호를 예를 듭니다. 나 지금 빡 전진하고 싶은데 교통신호 빨간불 나오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유를 억압당하는 거지. 그죠? 얼른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 신호등이 있으면서 좀 더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해서 나의 자유가 확장되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면 그런 건 괜찮다.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면허증은 내가 운전면허증을 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따는 건 아니잖아요. 진입규제는 진입규제인데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해주는 거니까 판단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 이제 의료 면허제를 할지 이런 것은 필요해요. 의료 면허제도. 정말로 이게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치과 의사 한다고 뭐 벤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물론 오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몇 사람 오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면허제가 도입이 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진입장벽이 된다. 그래서 좋은 규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그런 것은 좋은 규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또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한때는 좋은 규제였지만 사실은 시대가 바뀌면서 규제의 성격이나 아니면 규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번 생긴 진입장벽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경로우종성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재산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환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뀝니다. 그 말은 예전에는 재산권이 이제 외부 경제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외부 경제를 다룰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환경이 바뀌었어. 그럼 새롭게 이제 그게 외부 경제의 문제로서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새롭게 인터널 내부화를 하면은 이제 내부성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줄어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화가 있으면 재산권도 바뀝니다. 진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생적 질서는 쭉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환경.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과거의 행적에서 과거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한 새로운 어떤 변형 이것이 적절하게 조합되지 않으면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로마가 1200년 갔는데 우리가 로마 역사는 인간의 모든 경험이 다 들어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오래 간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회자 말씀대로 하나를 가지고 고집을 안 살았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면허 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는 공유차가 전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과거 60년대, 70년대 택시 라이센스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또 길을 찾아야 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제도들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구글 맵이라든지 이제 카카오 맵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길을 찾는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전 국민이 갖고 있고 이러면서 점점 그 필요성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이 규제의 문턱이 없어지거나 낮아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계층에 또 저항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잘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택시 문제, 택시하고 이제 대체 교통수단의 문제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확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실패합니다. 인간 세상에 획기적으로 뭘 바꿔가지고 성공한 예는 없어요. 지금까지 관례, 뭐 규제, 뭐 간섭 이런 게 사람들이 쭉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얘기죠. 성공하려면 생각은 우리가 좀 그렇게 빨리 가더라도 실제 실행은 서서히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타다나 뭐죠 카카오 택시 이런 거 매우 바람직해요. 소비자한테 대단히 이익이죠. 근데 반대 이익 집단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을 맞다 이것이 소비자를 위해서 확실하다 분명히 확실해요. 저도 그걸 확신합니다. 근데 그냥 한꺼번에 밀어붙이면은 그 저항설에 부딪혀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10년 전부터는 옛날에는 무조건 바꿔야 돼,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했는데 정답이 있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거든. 아마 세계 혁명에서 업사이드 완전히 그냥 업사이드 다운을 한 혁명은 프랑스 혁명밖에 없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미국의 독립운동이 절반의 혁명이라고 하거든. 그 정도 해야 성공한다. 그나마 성공할 수 네. 있는. 시진핑이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과대평가됐다 이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미국 같은 경우도 양당 체제 그리고 수정헌법 그리고 의회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주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제적으로만 좀 돌아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과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와 연계돼서 사실은 교수님 아까 규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규제 문제 이야기를 하면 포획 이론이 또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당국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열심히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더라.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봐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포획 이론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규제 이론과 더불어서 결국 그러면은 우리들이 주장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개별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정부의 사이즈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사이즈라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일을 만들고 조직을 늘리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본질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도 있다. 좀 이런 주장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의 원천은 정부의 강제력이에요. 자원 배분에 있어서 정부가 가진 강제력.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게랄지 이런 그 경제 주체의 동의 없이도 명령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관세를 그냥 50%를 매겨버린다랄지 수익 코타제를 한다랄지.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이해관계자가 동원에다가 개입을 해서 그걸 이제 얻어내는 게 이제 스티글러 규제 이론의 이제 본질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정체든지 정부의 구성 형태가 정체라고 그런다면 어떤 정체든지 어쨌든 어떤 시스템이든지 강제력 누가 갖든지 그것을 강제력을 줄여가는 방법. 그러니까 민주정 하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누가 가지게 됐어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대중이 가졌다고 그러는데, 유권자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사실상으로 누가 가졌냐? 정권 담당자들이 가진 거죠. 줄이는 방법.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작은 정부로 이걸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숙제입니다. 우리가 당이론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걸 성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복잡한 문제. 오늘 교수님하고 약 1시간 가까이 저희가 이제 경제현상의 경제학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도 경제현상을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아직 좀 훈련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책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함 대표님하고 교수님 한마디씩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네. 앞으로 기업이론이 어떻게 되어갈 것이냐 나도 한번 물어봤죠. 질문하셨는데 소위 말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에는 그 코스 이론 정도밖에 기업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오스트리안 경제학에는 기업가 이론이 있는데 기업 이론은 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게 기업 이론을 정립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쓴 책이에요. 이것은 자기들의 책은 아니고 니콜라이 포스하고 피터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Organizing Entrepreneurial Judgment. 이것은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금 그래도 네오클래시칼 쪽으로 편향돼서 이 책을 썼다. 근데 오스트리안 그 기업가 접근 이론하고 기업 이론하고를 합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아까 등장곡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기업가가 주축이 된 기업 이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첫 시도가 이 책인데요. 이건 서베이 책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나온 기업과 기업 이론을 쭉 잘 네오클래시칼하고 오스트리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잘 해놨습니다. 특히 이 피터 G. 클라인이 오스트리안과 네오클래시칼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논문도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쪽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아주. 교수님이 또 잔인하게 영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함 대표님. 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해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나름의 통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기업가는 이제 같은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보다 성공할 가능성을 더 낙관적으로 많이 본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떠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기업가의 이윤이다. 이런 설명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